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급 기자입니다. 제가 요즘에 주로 취재를 하는 분야가 건설, 부동산, 그리고 맡은 정부 부처가 국토교통부예요.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에요. 옛날에 제주도지사를 지냈던.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원희룡 장관을 많이 만나본 결과 그 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후기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거를 많이 이용을 해봤다거나 많이 접해봤다거나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거의 진짜 제가 사생팬 수준으로 원희룡 장관을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만나본 원희룡 장관의 어떤 특징, 그 장관으로부터 받은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먼저 원희룡 장관의 첫 번째 특징은요, 현장을 겁나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겪어본 장관들 중에서 가장 현장에 많이 나간 장관이었어요. 이게 제 메일함인데, 기자들은 장관 차관들이 내일 어느 일정이 있는지, 어디를 가는지, 몇 시에 어디를 가는지 이런 일정들을 미리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 장관은 거의 일주일에 주 5일이면은 4, 5일 외부 일정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6월 26일 엊그제 일정인데, 장관이 6월 20일부터인가 25일까지 사우디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귀국한 다음날 오전 10시에 대구 경북으로 가가지고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회의를 한대. 난 좀 이거 보고 좀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하루 만에 대구 경북 갔다 와가지고 또 그 다음날 점심 먹고 오후부터는 경기도 용인에 가가지고 주택 준공식하고 바로 이어서 용인에서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또 한대요. 솔직히 저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습니다. 장관이 맡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좀 떨어지고 본인의 표밭 다지기 약간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에요. 솔직히 국토부 장관이면은 표심과 직결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지하철 깔아주는 행사에 간다던가,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신도시를 개발하고 이 지역에 지하철 깔고 각종 인프라를 놔주겠습니다 하면은 사람들 와 박수치고 이렇게 뭐 지역민들이랑 악수하고 다니고 하면은 그게 결국 나중에 본인들 표가 되겠지. 원희룡 장관이 이런 일정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박수 받고 악수하는 그런 행사도 많이 가요. 근데 그런 어떤 대규모 표심과 관련 없는 되게 사소한 현장들도 많이 찾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 겪은 일인데, 공사 현장에 근로자 쉼터가 없다는 기사를 접한 거예요. 사진 기사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냥 일반 시민들이 공사 현장에 쉼터가 있든 없든 별로 크게 상관없잖아요. 큰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근데도 원희룡 장관은 건설이랑 부동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런 되게 사소한 현장들을 많이 찾더라고요. 제가 원희룡 장관의 일정들을 이렇게 몇 달 동안 따라다녀 본 결과 되게 볼볼거리면서 현장을 엄청 많이 다니는 장관이구나 라는 게 진짜 인식이 강하게 박혔어요. 그리고 현장에 많이 다니는 장관이라는 거에 좀 연장선인데, 체력이 진짜 겁나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장관이 경기도 부천에 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냥 뭐 신도시 가면은 그냥 뭐 그 지역민들이랑 악수하고 뭐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뭐 이렇게 대충 마무리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회의장에서 일정, 그러니까 에어컨 송송 나오고 회의장에서 박수치고 뭐 이렇게 사인하고 협약서 이렇게 들고 사진 찍고 하는 거는 1시간 만에 끝났어요. 4시간 동안 걸어가지고 경기도 부천을 다 돌더라고. 30대인 나도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원희룡 장관이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60대가 될 거야. 4시간 동안 엄청 잘 걸어 다니더라고. 네, 괜찮아요. 장관님 체력도 좋으시네. 스키 이게 중급자 코스면 되는 것은 중급자.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악수해 보면은 손아구 힘이라고 하죠. 이 악력이 되게 세요. 원래 정치인들이 좀 악수를 많이 하고 다녀서 그런가? 손도 좀 두껍고 이 악력이 되게 세요. 반대로 이제 공무원 출신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손을 이렇게 톡 얹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지도 않고 약간 이러는데, 정치인 출신들은 되게 꽉 잡거든. 원희룡 장관도 정치인 출신이라서 손아구 힘이 진짜 세요. 나보다 확실히 세요. 손도 두껍고.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써가지고 귓방망이 한 대 날리면은 턱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외부 일정을 공개 행사, 언론에 공개하는 행사로 진행하는 것도 기자들이 솔직히 반겨하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이 사우디 갔던 출장도 기자들 보고 사우디 같이 갈래? 하고 이렇게
공개 행사를 이렇게 불렀었어요. 솔직히 정치인들이 언론이랑 마주해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게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말도 신중해야 되고 누구랑 주로 얘기를 나누는지 또 주변에 누구를 끼고 있는지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기사화가 되고 해석을 하거든. 쓸데없는 말이 새어나가고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희룡 장관은 외부 일정이 한 10개 있으면은 보통 8, 9개는 다 공개 행사로 언론한테 공개하는 행사로 진행을 합니다. 매일 오후 3, 4시쯤에 문자가 와요. 내일 어디에서 몇 시에 원희룡 장관이 어딜 갈 건데 취재하고 싶은 기자 있으면 미리 좀 신청하세요. 이렇게 안내 문자가 올 정도로 언론을 되게 많이 챙깁니다. 근데 솔직히 기자들도 장관이 매일 외부 일정이 있고 매번 언론을 상대로 공개하는 행사로 하면은 되게 피곤해요. 그래도 기자들이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원장관이 기자들이 묻는 거에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줍니다. 보통 장관 외부 행사에 대변인이 같이 다녀요. 보통 장관 대변인의 역할은 뭐냐면요. 기자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보통 해요. 기자님, 우리 장관님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인터뷰 하시죠. 이렇게 대충 기자들 떨궈내고 장관 차에 실어서 보내는 약간 요런 게 대변인의 역할이에요. 근데 원희룡 장관은 기자들이 묻는 거마다 너무 잘 대답을 해주니까 대변인 역할이 조금 바뀌었어요. 기자들 질문을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기자가 좀 이따가 인터뷰 좀 하시자는데 인터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는 역할을 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대답해주는 장관이다 보니까 아무리 다른 거 취재할 게 밀려 있더라도 장관 일정에 따라 붙게 되는 거지. 무지하세요 무슨 얘기. 솔직히 이런 것과 정말 반대되는 게 누구냐면 옛날에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이었어요. 근데 진짜 김 장관은 기자들이 물을 때마다 정말 한 번도 제대로 대답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어땠냐면 기자들이 이렇게 따라붙으면서 장관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막 물어볼 거 아니야. 언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 씩 웃으면서 내가 그거 대답해 줄 것 같아요? 와, 진짜 빈정상하지. 이게 3년 넘게 반복이 됐었습니다. 김현미 장관 때는. 우리도 사람이잖아. 계속 꼬아서 보게 돼요. 가뜩이나 장관을 만나볼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한마디 따고 싶은 거예요, 김 장관한테. 좀 정제되지 않는 질문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만나면 언제 만날지도 모르니까. 그럼 당연히 장관도 빈정상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틱틱거리면서 대답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도 또 비틀어가지고 또 기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기자들이랑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안 좋은 기사만 쏟아지니까 장관은 더 대답 안 하고 더 언론한테 본인 일정 공개 안 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원희룡 장관은 워낙 공개 일정이 많고 언론들과의 스킨십이 되게 잦으니까 취재를 나갔는데 미처 원희룡 장관한테 질문을 못했어. 근데 어차피 원희룡 장관 내일도 뭐 외부 일정 있지 않을까? 어차피 내일 질문해도 대답해 줄 것 같은데 내일 만나면 내일 또 다시 물어보지 뭐. 기자들이 궁금한 게 없을 때까지 대답을 해주는 수준이니까 우리도 자극적으로 비틀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도 비꼬아서 보지 않는 거죠. 진보 보수의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장관과 기자 사이의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해주냐면 장관이 방문한 현장의 목적과 아예 동떨어진 질문까지도 대답을 해주는 수준이에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쉼터와 관련한 취재를 나간 적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공사 현장 쉼터와 관련한 취재를 나갔고 그 쉼터 관련한 문제로 인터뷰를 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제가 그날 준비하는 기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급해서 그 공사 현장 쉼터 그 현장에서 원희룡 장관을 만나가지고 제가 다른 걸 물어봤어요.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좀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완전히 관련 없는 질문을 했어요. 피해자 구제가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임대인 지원책을 좀 뒤로 밀어주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퇴거 대출을 풀었을 때 오는 리스크와 풀지 않았을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역전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양쪽이 다 상존하고 있는데 장관님 좀 생각은 지금 한 2달이 지난 시점에서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제가 뭐 원희룡 장관의 어떤 추종자거나 국민의힘 뭐 당원이라던가 뭐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제 느낌이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원장관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서 많이 느낀 게 전국 수석했던 머리가 어디 안 가는구나. 진짜 졸라 똑똑해.
기자들이 그날 일정이랑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장관한테 막 던진다고. 어떤 질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걸 다 대답해 주려면은 공부를 진짜 빠삭하게 해야 돼. 약간 이 인터뷰에 대해서 발언하는 방식도 좀 특이합니다. 보통 정치인이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뭐 성실하게 논의 중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좀 뭉뚱그리는 화법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원장관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논의된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고 그 이상의 것을 해내려면은 다른 부처나 국회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요. 저희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놓은 건 있는데 아직 관계기관들 사이에 협의가 완성은커녕 아직 제대로 진행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는 결국 갭 투자가 위너가 되는 결과는 우리는 건 용납을 못한다. 원장관이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언론을 다루는 스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이 어떤 메시지를 좋아할까 이런 감각이 좀 있어요. 기자들이 보통 현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보도자료 혹은 동정자료 이런 거를 받아봅니다. 장관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거기서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거를 이렇게 문서로 주는 거야. 솔직히 그거를 기자들이 써도 그만이고 안 써도 그만이야. 근데 그 보도자료에 담겨있는 한 문장 두 문장 때문에 기자들이 그 보도자료를 기사로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가령 GS건설이 짓는 아파트가 무너졌어. 그럴 때 보통은 엄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책임자는 명확히 추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들어가는 그 보도자료에서 텍스트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부실 시공한 건설사는 이 땅에서 다시는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게 와일드한 표현을 많이 써요. 주택 관련한 이슈면은 이 가격이라면 내가 내 돈으로는 이 집 안 산다. 사실 되게 공격적인 거거든. 표심을 잃을 수 있는 표현이거든. 뭐 사기꾼들한테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 되게 공격적인 발화 방식의 보도자료가 나와요. 우리도 야 이건 꼭 써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물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실수한 게 최근에 어떤 한 건설 노조원이 분신 자살을 했을 때 옆에 있던 동료 노조원이 그걸 수수방관했다. 이걸 너무 확정적으로 본인 SNS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 난 요거는 조금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요 논란 말고는 내가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고 보도자료를 많이 냈는데도 딱히 말실수 같은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 정책적인 거를 좀 살펴보면은 안 끌려다니는 것. 어떻게 말하면 곤조를 부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정책적으로 안 끌려다니는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세 사기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해결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일단 국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자. 요게 첫 번째 안이었고 두 번째 안이 사기를 당한 건 안타까운데 사기를 당한 걸 어떻게 국가 세금으로 돌려줍니까? 요게 두 번째였어요. 원장관은요 전세 사기가 막 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피해자 구제 대책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이 두 번째 안을 고집했습니다. 사기꾼들 나쁜 거 맞고 사기 피해 당한 사람들 그 청년들 안타까운 거 맞아. 하지만 사기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귀책 사유가 있고 그럼 전세 사기 피해자만 돈을 돌려줘? 보이스피싱은 소액 사기는 이런 거 그럼 국가가 다 배상해 줄 거야? 이런 정책적인 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국가 세금으로 돌려주든 안 돌려주든 어차피 본인 돈 아니잖아. 일단 국가 세금으로 돌려주고 야,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구제했습니다. 이렇게 생색낼 수도 있었잖아. 그건 아닙니다. 그 방향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입장을 견지를 했던 거예요.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 이런 것은 우리 국토부 그리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저희의 우리 범정부적인 확고한 합의이기 때문에 시간을 끈다고 해서 우리가 입장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당한 뭐 2, 3천 명 되는 사람들, 그 가족들, 원희룡 장관 나중에 총선 나오거나 대선 나오면 절대 안 찍겠죠.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를, 그 표심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어떤 정책에 대한 자세를 유지했다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무튼 지금까지 다룬 것들이 제가 원희룡 장관을 현장에서 만나본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넘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장관이 될 것 같아요. 언론에 호의적이지 않거나 현장에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을 잘 안 해주는 장관이 온다면 더 생각이 나겠죠. 아무튼 원희룡 총평, 소나구임이 겁나 세다.